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더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 같은 느낌인데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또 만나서 반갑고 또 알차게 또 한 학기를 좀 보내보도록 합시다. 우선 뭐 몇 명 안 되니까 출석도 좀 한번 불러보고 또 그렇게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저번 학기 때는 뭐 이럴 여유도 없었는데 국승민. 음 국승민 마이크 있는 것 같은데 대답 한번 해볼래요? 국승민. 네, 음, 방학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정현준. 정현준. 어, 현준이도 마이크 한번 켜보고. 음, 정현준. 그래요? 어떻게 방학 잘 보내고 있죠? 우리 현준이는 사실 그 우리 연구실 학생이어가지고 방학 때 계속 작업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이 수업 조금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TA죠. 티칭 어시스턴스여가지고 좀 도와줄 거예요. 박강우. 박강우. 네, 국공학생 그 방학 잘 보냈죠? 네, 잘 보냈습니다. 그래요. 뭔가 조금 하울링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조승현. 네, 음, 조승현 학생 지난 학기에 열전달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나요? 네, 그래요. 잘했어요. 그다음에 김민성. 김민성. 소리는 안 들리는데. 김민성 학생도 방학 잘 보낸 거죠? 음, 그래요. 그 한 학기 동안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소은서. 네, 네, 소은서 학생도 그 학교 못 나오는 게 조금 아쉽죠? 네, 좀 아쉽네요. 그래요. 뭐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는 백신도 좀 맞고 다들 그러니 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지금 백신들 맞고 있을 텐데 부지런히 조금 맞도록 해요. 박종덕. 네, 박종덕 학생도 방학 잘 보내고 있죠? 잘 보냈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7명 조촐한 10분인데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뭔가 이렇게 수업도 좀 막 겹치고 막 그랬대. 학생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큰 혜택일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보다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우선은 그 사이버 한바 쪽에 여러분들 그 화면 공유를 잠깐 해보면 봅시다. 그러면 SS 로그인으로 바뀌면서 뭔가 줌 접속이 그렇게 처음은 아닐까요? 뭐 다른 수업도 분명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접속을 했을 텐데 지난주에 좀 동영상을 좀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 출석은 뭐
우리 줌으로 하는 걸로 지금 확인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매 주마다 이렇게 동영상을 좀 올려놓으려고 해요. 이 동영상은 사실은 유튜브에 사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 거를 보면 이름이 에너지 환경에서 에너지 공학으로 바뀌어서 이거 이번 주차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도 올려놓고 했는데 에너지와 환경 할 때 예전에 그 각 장마다 짤막짤막하게 찍어서 올려놓은 거 있어요. 뭐 11분, 13분, 3장 같은 경우에 파트 1, 파트 2. 그다음에 뭐 수력 터빈도 해서 각각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료를 좀 링크를 좀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예습이나 복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 짧은 내용들을 좀 해놓을 테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수업하는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출석이 되겠죠. 또 어떨 때는 화상 강의를 안 하고 이 동영상만으로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만으로 할 때는 또 동영상만 학습하면 또 출석이 인정되고 그러겠죠. 근데 또 좋은 점이 지난 학기도 물론 그랬지만 뭐 대학원 수업이 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월요일날 수업했는데 다시 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링크가 화면에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같이 다시 보기를 예전에 구글 클래스룸에다 항상 내가 공유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 아니어도 이렇게 사이버 한밭에서 다시 보기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오늘 수업도 지금 에너지공학 수업도 지금 녹화가 지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정현준 학생이 그 좀 편집을 해서 유튜브 쪽으로 내가 올려놓을 거예요. 물론 설명은 하겠지만 이제 구글 클래스룸 쪽에 구글 클래스룸이 훨씬 더 이런 뭐 과제라든가 그런 거 올리기는 훨씬 더 수월하죠. 저는 그래서 에너지 공학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매주 좀 편집된 분을 좀 올려놓을게요.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앞에 뭐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좀 빼고 이렇게 수업 자료하고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학기 열 전달한 것도 사실은 유튜브에다 다 올려놓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 수치 해석하고 열 전달한 것도 유튜브에다 다 올려놔서 편집해서 여러분들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어쨌든 학습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귀한 손님들이죠. 귀한 학생들이죠. 내가 귀하게 잘 여길게요. 몇 명 안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더 귀하네. 한 명이 귀하네. 어쨌든 이번 학기 에너지 공학에 대해서 물론 동영상도 올려놨지만 한번 그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또 우리가 뭐를 익혀야지 또 어디에 쓰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취업에는 또 어떻게 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공학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쉬었다가 세계 에너지 동향, 세계 에너지 동향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인트로덕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혹은 내용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에너지 공학이니까 전 세계 에너지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한번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업에 대한 소개죠. 인트로덕션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에너지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2장부터 우리 교재 여러분들 아직 소개는 안 했는데 교재 2장부터 우리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그 1학기 때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그 좀 질리거나 지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최근에 발표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그쪽에 조금 집필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도 없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수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열 전달이 또 굉장히 또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우리 에너지공학은 열전들에 비하면 상당히 수월해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해서 재밌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강좌 정보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 이메일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뭐 구글 클래스룸 쪽에다가 올리면 그때 조금 많이 대응이 되겠죠. 강의 시간은 수요일 이렇게 돼 있고요. 강의 방법은 동영상 위주 줌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거꾸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줌하고 동영상을 좀 섞어서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중간고사 이후로는 학교 방침이 대면으로 다 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학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 들어봤을 텐데 나도 정말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그냥 수월하게 풀었는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니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못 풀었더라든가 아니면 수업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면 수업이 조금 더 바람직하긴 한데 뭐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립드 러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이버 한밭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뭐 15분, 뭐 10분 간략하게 찍어서 늘 사이버 한밭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다 유튜브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서 수업에 임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숙제 제출이라든가 이제 과제물 이런 것, 과제물, 공지사항 이런 것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좀 활용해서 공지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 숙제 올리고 그런 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사이버 한법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교수님 구글 클래스룸 말고 사이버 한밭으로 조금 다 일원화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다. 혹은 사이버 한밭에다가 그 숙제도 거기다 올리고 뭐 공지사항도 거기다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여기 지금 채팅창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주면 그거에 좀 맞췄으면 할게요. 그리고 강의실은 뭐 지금 이게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강의실이 있긴 있어요. 우리 강의실 잡아놨는데 비대면으로 당분간은 운영이 되니까 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선식 과목으로는 에너지 공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지만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집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뭐 또 TV라든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기초적인 교과목들이 뭐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뭐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열에너지를 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다 에너지에 관련된 그 학문들이죠. 영역들이죠. 그래서 우리 2장에서는 또 연력학을 한번 리뷰를 해요. 연력학을 한번 리뷰를 해서 이 에너지 공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연력학적인 내용을 다룰 거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체역학도 우리가 3장에서 리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유체역학도 굉장히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은서 학생, 소은서? 네. 그 유체역학이 그 여러 가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전기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죄송한데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팔당댐 아니면 뭐 소양강댐 그런데 혹시 가봤어요? 선수 학생은? 아니요. 이 이제 그 한국 수력원자력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 네. 거기는 이제 한국 수력원자력인데 수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수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댐에 물을 가둬서 그 위치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 혹은 압력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 터빈을 회전하면 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지죠. 근데 수력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물이 떨어지고 터빈을 돌고 그러면은 왠지 유체역학이 관련되지 않을까요? 관련되겠죠? 그렇죠? 네. 그 유체역학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 김민성 학생을 볼까? 김민성. 민성아. 마이크가 없나? 김민성 학생이? 오케이, 그럼 채팅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김민성 학생이 생각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 중에서 이 뭔가 유체가 흘러가면서 뭔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뭐가 혹시 또 있을까요? 전기나 에너지를 만드는 것 중에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음. 혹시 제주도나 강원도 가면 산 중턱에 뭐가 막 돌고 있는 거 있죠? 혹시 그거가 혹시 뭔지 알아요? 바닷가 근처나 강원도 뭐 대관령 같은 데가 막 돌고 있는 게 있죠? 그죠? 그죠? 풍력. 풍력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발전 터빈 블레이드죠. 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가지고 이 전기를 생산해내는 이제 그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체역학이 필요한 거죠. 유체역학을 좀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서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 바뀌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체역학이 좀 필요한 거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봐. 하나가 더 있는데 혹시 조승현 학생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여러 개가 더 있겠지만 혹시 조승현 학생 네.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혹시 주변에 있을까요? 물레방아. 그쵸. 물레방아. 얘기 잘했어요. 물레방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레방아가 이 수력 발전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수력 발전이 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조력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조력 발전. 그래서 조력 발전도 결국에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발전을 하는 것도 있고요. 파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파력. 파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 유체나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뭐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게 하니스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 과목 뭐 얘기하다 보니까 들었는데 선수 과목을 뭐 열전달 이렇게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든 뭔가 고온 고압 상태에 뭔가 유체를 만들든 해가지고 그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많이 바꿔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도 대표적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증기 터빈에 대해서도 증기 엔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 그거는 연력학적으로는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피스톤을 이동시키면서 역학적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열을 잘 전달을 해야겠죠. 그 시스템 내에 뭐 좀 더 어려운 얘기로 연력학 시간에 배운 비가역성 그러니까 뭐 마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열전달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르노 사이클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기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지금도 그래요.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 화석연료가 거의 80%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가 80% 정도 되는 거고요. 그 80% 정도의 화석연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주는 뭐냐면 여전히 그래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어떤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거죠.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뭐 여러 가지 기기 중에 그런 데서도 또 열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다만 뭐 선수 과목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에너지 공학이 우리 학부생들을 위한 교과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연력학, 기초적인 유체역학, 기초적인 열전달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 방법은 뭐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좀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인원이 한 10명 이하면 올해 상대평가가 원칙이긴 한데 뭐 공부 다 잘하면 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이제 우리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올해 1학기까지만 해도 상대평가였는데 아니 절대평가였는데 상대평가로 바뀌었죠. 이번부터는 조금 관리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숫자가 몇 명 안 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모두 다 좋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가는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요. 출석은 사이버 한바 동영상 시청 뭐 다 여기 기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강좌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간략하게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나 좀 이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거 혹시 있나요? 편하게 채팅창이나 그 얘기를 해도 몇 명 안 되니까 그 편하게 얘기해요. 다 받아줄 테니까. 오케이. 자, 수업 진행하면서 차차 생각나면 그때 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거부터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목표는 이거예요. 지금 3번에 있는데 이 에너지 분야가 이 에너지 처도 생겼죠. 산업부 내에 에너지 처가 생겼어요. 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 정부의 조직을 보면 이게 장관이 있는 게 뭐 교육부 아니면 뭐 산업부 이 부가 있고요. 부 밑에 처가 있죠. 근데 처 밑에는 뭐 몇 개 없는데 그 에너지 처가 생겼어요. 여기 뭐냐면 그만큼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점점점 그 강조되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한 그거와 발맞춰 가지고 에너지에 관련된 그 취업 분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가지고 예전에도 여러분들은 우리 연료체 쪽이 조금 그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돼서 사실 그러긴 한데요. 과거 여러분들 선배들부터 쭉 조사를 해보면 거의 40% 이상이 연료체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해요. 이 건물 에너지 혹은 건물 설비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펌프 회사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열교환기 회사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또 다양한 어떤 생산관리 쪽이라도 어떤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간다든가 해서 한 40% 정도가 통계적으로 나와요. 근데 기계공학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CAD로 그림 그려가지고 뭐 제작을 하고 장치를 만들고 어떤 그런 분야가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학기 처음 왔을 때부터도 이미 연료체 분야가 상당히 취업 분야가 넓은 거고요. 그 연료체 분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아니 에너지 쪽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에 관련된 그러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가지고 이러한 에너지 쪽에 관련된 기업을 찾을 때 좀 두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키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회사, 뭐 리튬이온 2차 전지죠. 요즘은 이 전지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뉴스도 되게 힘들어. 1차 전지, 2차 전지 그러는데 1차 전지는 한번 충전해가지고 한번 사용해서 버리는 게 1차 전지고요.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이 계속되는 그 배터리죠. 그래서 뭐 테슬라 자동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핸드폰도 있고요. 요즘에는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중소기업인데요. 그러니까 패키징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배터리는 뭐 LG 산전이나 그런 데서 LG화학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패키징하는 회사였었는데 우리 학생들 좀 취업 좀 보내달라고 취업 설명회를 직접 이사가 와서 했어요. 그 회사 이사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 너무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배터리 회사라는 게 뭐 하는 걸까? 내가 기계과 나와가지고 뭐 배터리 회사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자동차에 있어서 배터리가 거의 핵심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내가 배터리를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배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조금 두려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음.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수소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이러한 연료전지 시장, 뭐 태양에너지, 뭐 풍력, 수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핵분열, 핵융합, 제로에너지 빌딩과 같은 설비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원리를 좀 파악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떤 그런 정도를 충분히만 익혀도 나중에 한 4학년 좀 졸업이 돼서 4학년 좀 되고 졸업할 시점에 있어서 풍력회사에서 공력 성능 평가를 하는 그러한 직무에 대해 가지고 일자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풍력 발전 그래 내가 그때 터빈 블레이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웠었고 뭐 이렇게 설계도 조금 하는 거고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그래 가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이게 풍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배우긴 하는데 이 조금씩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서 두려움을 좀 없애는 그런 게 이제 목표고요. 또 다른 목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목표는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이래서 그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지구 환경의 변화를 이렇게 야기를 시키고 환경의 변화를 주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조금 생활 속에서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연구의 목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업을 목표를 설정할 때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에너지를 효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신에너지를 좀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런 지구 환경을 조금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다음에 그 유지 가능성 그러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조금 찾아가면서 내가 이 기계공학도로서 아니면은 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뭐 사람으로서 조금 그 환경에 좀 영향을 덜 주면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좀 익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다양한 그 에너지원, 어떠한 에너지들이 있고 미래에는 또 어떤 에너지를 쓰이고 이런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기술을 좀 익히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취업 시장에 나왔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좀 키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해를 해서 이런 환경에 조금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사명감도 좀 갖고 우리 기계공학부로서 이런 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취업 시장에 있어서는 이쪽 부분도 있지만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 쪽에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공사라고 하는 게 뭐 대전에 많이 있죠. 뭐 수자원 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스 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수력도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지역 난방 공사 뭐 다 연료체 쪽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환경, 예전에는 에너지 환경이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이 면접 볼 때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사 같은 것들도 보면 뭐 꼭 공사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조금 면접 볼 때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해요. 뭐 펌프에 대해서 물어보든 아니면은 뭐 보일러에 대해서 물어보든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든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익히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화력 발전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어떤 그 수자공사에서 일어나는 뭐 다양한 뭐 수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거 뭐 불 시스템, 뭐불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에너지를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에 대한 원리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용어들, 이 에너지원, 특히 이제 이런 에너지 쪽에 사용되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익히고 최신 에너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박강호 학생. 네,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박강호 학생은 이런 쪽에 조금 관심 있어요? 에너지 쪽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한 학기 들어보고, 내가 지금까지는 전공에서 뭐를 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이번 수업을 들어보니 이런 일을 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요. 그리고, 교과목은 뭐 지금 방금 한 얘기에 대한 다시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좀 빼고요. 교과목과 이렇게 된다. 좀 이거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교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책이에요, 이 책. 에너지 과학. 자, 이 에너지 과학인데요. 책이 조금은 오래됐어요.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 2012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구글링을 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11월에 또 4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서죠. 물론 원서긴 한데요. 에너지 사이언스 닉젤리.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은 바로 이 책이고요. 이거를 이거를 번역을 한 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오래된 버전. 이건 지금 3판이죠. 그래도 서드 에디션인데 2판을 번역을 했고요. 또 올해 또 펄스 4판이 나와요. 이렇게 판수가 여기 보면은 11월 18일 날 퍼블리시 된다는 거 보니까 이제 11월 18일 날 나오긴 할 텐데 풍력으로 아주 멋있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판수가 점점 된다는 얘기는 인기가 있다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교재가 바로 이제 에너지 과학 에너지 사이언스예요. 이제 12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2판을 번역한 거예요. 꼭 좀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도록 하고요. 내가 카톡을 좀 죽여봅시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키 미디어 쪽에 전화를 해서 나 번역에 좀 참여를 할 테니 빨리 좀 최신 거로 좀 번역을 하자 그랬는데 좀 재고가 좀 아직 남아 있어서 계획이 없대. 그래서 일단은 12년 판을 기준으로 하되 17년이나 업데이트된 거는 내가 파워포인트나 슬라이드에 계속 좀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최신 책은 아닌 에너지라는 것이 그때그때 많이 변하고 또 최신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업데이트는 좀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업데이트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는 해요. 이제 새로 바뀌는 내용들 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길 바라고 이 책을 좀 꼭 좀 준비를 좀 했으면 해요. 봅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차별로 어떠한
강의를 할 건지를 좀 설명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세계 에너지 동향 좀 살펴보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 튜토리얼 강의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 할 일은 이거예요. 그 에너지 기술에 대한 약사, 그 다음에 세계 에너지 동향, 그 다음에 뭐 온실 효과, 뭐 단위와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끝나게 되면 간략하게 뭐 그쪽 우리가 에너지가 어떤 기술로 되어 있는지, 약사라는 건 그거죠. 간단한 역사예요. 역사를 설명하고 에너지 동향,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그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좀 학습을 하고자 해요. 그러려면은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에너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력학을 조금 알아야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익혔던 연력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물론 그때 여러분들은 카르노 사이클이라든가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화석연료 시스템의 발전 시스템이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과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터빈과 브레이튼 사이클. 브레이튼 사이클은 대표적으로 가스를 써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가 가스죠.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브레이튼 사이클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가스 터빈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익힐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석탄을 떼는 증기발전소 같은 경우 보통 석탄을 떼서 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미세먼지든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든 다른 유해가스든 녹스든 썩스든 아니면 파티클이든 수땡이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태안이라든가 이쪽 서해안 쪽이들 조금 많이 나오죠. 거기 이제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대전 중심에다가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집진기라든가 이 방지 장치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보다 상당히 청정한 이 LNG, 내추럴 가스를 활용한 발전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가스 터빈인 거죠. 그래서 가스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이러한 화석연료의 시장에서는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를 위해서 뭐 화석연료, 그다음에 연소에 대해서 배웠죠. 연소라는 것은 이제 보일러죠. 어떻게 화석연료를 잘 태워가지고 스팀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화석연료를 잘 태워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내든 그래서 어떻게 연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화석연료 좀 배우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이런 것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근데 석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연량을 좀 많이 내고 그리고 유해 물질을 조금 덜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전 기술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상당히 최신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층 연소라는 게 있어요. 석탄을 아주 잘게 갈아가지고 그 석탄을 이 공기와 같이 띄워가지고 그거를 보일러에서 연소를 시켜서 저쪽 스팀을 만들어내는 그런 증기발전 그러니까 화력발전의 어떤 지속적인 기술 개발들이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3장에 있어서는 이제 유체역학 리뷰를 좀 할 거예요. 3장은 전체가 다 유체역학 리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수력 터빈이라든가 뭐 조력이나 파력, 풍력, 풍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체역학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할 건데요. 여러분들 대부분 뭐 잘 알 거예요. 유체의 어떤 기본 물성이라든가 점성과 같은 어떤 그런 특징들, 기본적인 물성들 배우고요. 뭐 밀도라든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간략히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유체와 점성유체역학. 그래서 이상유체의 대표적인 거나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면접 같은 거 볼 때, 뭐 특히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들 늘 보면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단 아이디얼하게 그 점성이 없어가지고 손실이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 이상 유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점성 유체역학은 그 비스커시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뭐 점성 유체 하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일단 터빈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수력 터빈도 터빈이 나오고 풍력도 블레이드가 나오고 뭐 파력이라든가 조력도 어쨌든 블레이드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블레이드, 그러니까 이런 회전체 회전을 시켜가지고 블레이드를 회전시켜가지고 전기를 얻어내는 어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뭐 양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일러 터빈 방정 이런 것들을 익혀서 그 터빈에서 나오는 출력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렵진 않아요. 오일러 터빈 방정식은 간단해요. 가운동량의 차이가 토크다. 그게 이제 오일러 터빈 방정식이에요.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회전체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인데 그 회전체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은 들어온 유체의 가운동량과 빠져나가는 가운동량의 차이가 바로 토크하고 관련된다. 뭐 오일러 터빈 방정식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터빈 같은 것들의 어떤 출력을 한번 개선해보는 어떤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터빈은 굉장히 많이 써요.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다 터빈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도 터빈, 화력 발전소도 터빈, 수력 발전소도 터빈, 다 회전체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력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배우고, 이제 뭐 수력 터빈은 이거는 사실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뭐 혹시 어떤 면접 같은 거 혹시 이런 쪽에 들어가 보면 펠턴 수차가 뭔지, 프랜시스 수차가 뭔지, 케플런 수차가 뭔지 자주 물어요. 사실 여러분 못지않게 나도 공부를 꽤 많이 하는 편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 잘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가?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터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컴패리슨 여기 동영 백신을 맞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작용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질문에는 답이 필요합니다. 백신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지금 올바르게 알아야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세요. 유튜브.com 코로나 백신. Pelton, Francis, and Kaplan are the most. 몰라 여러분들 이게 동영상 공유가 되고 있어요? 박종덕 혹시 보여요? 동영상? 네,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 가끔씩 동영상이 안 돼. 이렇게 그 상당히 Most commonly used hydraulic turbines. 음, In this video, 그래서 여기도 공유를 내가 조금 해줄 텐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에너지와 환경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반도체에 대한 소개부터 이와 같은 수차, 심지어 가스 터빈, 그다음에 풍력, 원자력 에 대해서 원리들이 상당히 재밌게 애니메이션으로 잘 돼 있어서 수업 시간에 가끔씩 물론 이제 요즘에는 전기차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와 같은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유해 주겠지만 그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걸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런 수차나 수력 터빈 같은 것들은 잘 알아둬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됐고요. 또 이렇게 얘기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또 운전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그 현실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자, 그리고 5주차는 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조력이라든가 파력. 그래서 조력하고 파력은 조금 틀리다는 거를 여러분들 뭐 동영상도 찍어놨지만, 이제 조력은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끌려가거나 밀려오거나 하는 큰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게 이제 조력 발전이고요. 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파도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파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력하고 파력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죠. 만조기하고 간조기, 혹은 뭐 밀물과 썰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밀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달과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죠. 물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가 이제 만조 혹은 밀물이 되는 거고요. 또 6시간 이렇게 지나면 이제 또 거꾸로 거기가 이제 또 썰물이 돼요. 썰물이 또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 물의 높이가 줄어드는데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걸 조류라고 하죠. 조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밀물일 때 물을 가둬놓고 썰물일 때 물을 흘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죠. 밀물일 때 물을 가둬놔. 썰물일 때는 가둬놓은 물은 안 빠져나가고 반대로 안 가둬놓은 쪽은 쭉 빠져나가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흘려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파력은 웨이브라고 하는 거, 파동은 진폭의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스필 오버라든가 오실레이팅 워터 컬럼이라든가 뭐 이런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조력 및 파력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력하고 파력은 좀 틀린 거구나. 파력은 바람에 의해 생기는 파도의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조력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조력이구나. 그렇게 알아보면 돼요. 시화호라고 우리나라 세계 최대의 그 조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인천 쪽에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풍력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풍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밀고 있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승연? 네. 네. 혹시 뭐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신재생 에너지로서 두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기사?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물론 풍력이 나왔으니까 이제 풍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예요. 수소. 그래서 우리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현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원이 수소하고 풍력이에요. 그래서 풍력을 많은 곳에 이제 단지를 좀 설치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죠. 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운동에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여러분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 블레이드를 돌리는 거죠. 바람개비,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바람개비 접어가지고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죠. 내가 이렇게 뛰어가는 거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바람이 그렇게 불어와도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원리로서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가지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풍력 시스템인데 5메가와트까지 만들어내요. 심지어 5메가와트. 5메가와트는 어느 정도냐면 5 곱하기 10의 6제곱이죠. 10의 6제곱에 해당되는 와트인데 백열전구 요즘에 LED가 한 20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LED가 20와트인데 그러면은 5메가와트 5만 나누기 뭐 한 20와트 하면 그 정도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양이 풍력에서 생산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원자력 발전소가 한 600와트 정도 돼요. 600메가와트. 표준이 600메가와트인데 한 풍력 단지 한 20개 정도, 풍력 20개 정도 설치하면 거의 100메가와트 정도 해당되는 되고요. 한 100개 정도 설치하면 이제 뭐 1000메가와트 정도까지 되는 굉장히 큰 풍력들이 많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물레방 이게 뭐죠? 풍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의 풍력까지 쭉 발전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태양에 의한 거죠. 그래서 태양은 크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해요. 하나는 열을 이용하는 것과 태양광, 빛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이 사실은 대세죠. 그래서 솔라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태양전지 사업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생각하고 있고 설비도 많이 있고요. 근데 태양 전지가 바로 이 반도체 소자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이고요. 또 그만큼 또 일자리도 많이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과목 목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조금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태양광 설비, 어떤 태양광이란 어떻게 돼 있고, 최근에 태양광 솔라셀의 어떤 발전 동향은 어떻게 돼 있고, 원리는 어떻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10주차, 11주차 좀 진행을 할 거고요. 12주차 때는 바이오매스, 이것도 태양이죠. 태양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나무도 만들어지고요. 뭐 곡식도 만들어지고, 기름도 만들어지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뭐 이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연소를 쓸 수 있는 나무들, 직접 연소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나머지 주주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핵융합 발전이에요. 그래서 13주차하고 14주차 때는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14주차에는 핵융합 발전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반대죠.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 273이나 275와 같이 상당히 분자량이 큰 이 원소를, 중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쪼개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는데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팀을 만들어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핵분열이고요. 핵융합은 거꾸로 수소하고 수소를 서로 결합시켜 가지고 헬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게 핵융합 에너지죠. 뭐 태양을 보면 그죠. 태양이 바로 이제 수소하고 수소가 만나가지고 그 헬륨으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핵융합 발전이죠. 근데 수소하고 수소가 그냥 쉽게 만나지 않아요. 만날 수도 없고. 몇 도가 1억도가 1억도. 말이 1억도지. 1억도라고 하는 높은 온도가 필요하는데, 그럼 1억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그 같은 높은 온도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장치들이 또 필요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13장, 14장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학기가 끝날 텐데, 여러분들, 이게 참 그 짧은 그 주차에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구나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깊숙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얇게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중간 정도 형태,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은 그런 형태로 해서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과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요. 학습 목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목표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한 지금이 53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3시쯤에 아까 첫 주에 했던 에너지 약사하고 뭐 에너지 동향 이런 부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해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편하게 듣도록 하고요. 어차피 교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듣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에너지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앞으로 이제 우리 교재를 좀 읽을 때, 교재를 학습해 나갈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좀 편하게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역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기원 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 일상생활에 유익하도록 사용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스크류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강에서 물을 끌어올리거나 배에 곡물 선적 시 사용한다. 곡물 선적할 때 사용한다. 여러분들 이런 원통에다가 이와 같은 나선형 스크류 형태를 놓고 얘를 회전시키면
얘를 회전시키면 이게 물이 여기에 과도진 면이 점점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구를 아르키메데스의 스크류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강에서 물을 끌어올리거나 배에 곡물을 산적을 했을 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전에도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는데 그 사막에 그 정원을 만들었어요. 사막에 큰 궁전을 만들고 그 궁전에 정원을 만들어냈는데 그 굉장히 높은 데다가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빌론이죠. 바빌론이라고 좀 기원 전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의 왕이 왕비를 위해서 하늘 정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궁중에 있는 정원인데 그때 어떻게 그 높은 지역에 물을 끌어올렸을까 했을 때 이제 결국엔 이런 아르키메데스의 스크류를 썼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잠깐 소개가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차라는 게 이제 그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정도의 여기 수차들이죠. 수차들이 그 이제 사용되고 서유럽 전역에 이렇게 보급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차를 보면 크게 A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언더샷, 뭐 하향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차 중에도 이제 이렇게 위로 돌리는 게 이제 뭐 상향식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오버샷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거나 조금 효율은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언뜻 봐도 들어요. 효율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이와 같은 물레방아를 이용을 한 1000년 전부터는 널리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네론 터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포네론 터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블레이드, 여기 포네론 터빈 뭐 나중에도 모든 터빈의 근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긴 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회전익, 회전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고정자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가이드베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회전하는 이러한 블레이드에 물을 정확하게 가이드해주는 이거는 지금 바깥쪽이 회전자고요. 바깥쪽이 런너라고 되어 있죠. 바깥쪽이 회전자고 안쪽이 이제 가이드베인인데요. 물이 안쪽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는 고정돼 있어요. 가이드베인을 통해서 이 회전자 쪽에 정확하게 입수돼요. 이게 물이 이 각도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베인을 통해서 이 블레이드에 물이 입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이드베인인데 가이드베인과 회전자로 구성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포네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네론 터빈. 1932년 회전 날개와 안내깃. 이게 회전자, 고정자죠. 회전자, 안내깃. 런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이드베인하고 회전 날개와 안내깃으로 구성하여 획기적으로 수차의 성능을 높인. 이게 이제 포네론 터빈이죠. 뭐 과거에만 봐도 이쪽 터빈은 그냥 놀고 있죠. 이쪽 터빈은 놀고 있어. 그리고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입사되는 쪽하고 이 블레이드의 각도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러한 과거의 물레방아였다라면 지금 이 포네론 1932년이라고 하는데요. 포네론이라는 사람이 수력 터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런 모든 수력 터빈에 활용되는 그런 터빈의 기원을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이제 스팀 터빈으로 조금 넘어가면 1세기경 그 알렉산드리아의 헤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헤로즈 스팀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구조 이런 구에다가 그 스팀을 집어넣고 이게 콕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 콕을 열어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팀을 내뿜으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뭐 역학을 배웠으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내뿜으면서 그 내뿜은 그 운동량 MV만큼 얘가 이제 회전시킬 수 있는 그 토크가 발생하는 거죠. 암에다가 MV만큼 곱해가지고 그 유체역학에 있어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 여러분들 많이 했죠. 유체역학 문제 풀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헤로즈 스팀 엔진이 1세기경 또 보완이 됐다. 그리고요. 굉장히 최근의 얘기인데요. 뭐 압력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 펌프 이런 것들이 한 1600년도에 좀
개발이 되고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제 유체를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들, 뭐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들, 아니면은 공기가 나타내고 있는 압력이라는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본들이 좀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은주가 이제 76mm죠. 76mm 정도, 그 760mm, 760mm인가요? 밀리밀리 Hg. 그래서 대기압이 누르는 정도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기압이라는 거가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압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또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수은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 이만큼이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대기압이 올릴 수 있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있으니까 그게 한 76mm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공 펌프라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펌프를 이용해서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그 공기를 뺐어요. 공기를 빼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이 반구 두 개를 합쳐놓은 거를 꽉 누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술들이 발견이 돼서 드디어 스팀 터빈, 스팀 엔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이 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제 벤자민 럼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가 이제 약사다 보니까 좀 소개했는데, 벤자민 럼퍼드라는 사람이 칼로리라고 하는 거가 뭔가, 열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입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줄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열과 일은 에너지다. 이거를 실험적으로 밝힌 분이 이제 줄이죠. 그래서 4.2줄, 1칼로리는 4.2줄이다.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1g의 물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죠. 정확하게는 13.5도씨인가요? 14.5도씨의 물을 1도씨에 올리는데 1g의 물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1칼로리예요. 근데 1칼로리하고 4.2줄하고는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밝힌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제임스 줄이고요. 그래서 열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존도 되지만 서로 열을 일로 바꿀 수도 있고 일이 열로도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밝힌 사람이 되겠죠. 수업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조금 얘기를 좀 하도록 해요. 제가 질문을 조금 하면 그럴 텐데 뭐 역사다 보니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 듣도록 해요. 그리고 볼까요? 그다음에 니콜라스 카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우선 이 얘기부터 조금 할게요. 여기 보면 Evolution of Early Steam Engine인데요. 초기 스팀 엔진의 어떤 발전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핀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뉴콘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와트, 제임스 와트는 많이 들어봤죠. 제임스 와트의 뭐 증기기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앞서서도 상당히 뉴콘맨이라고 하는 분들이 괜찮은 엔진을 사실은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효율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와트라고 하는 제임스 와트가 보다 높은 효율의 증기 엔진을 사실 만든 거죠. 그 이전에는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엔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파핀, 뭐 뉴콘맨, 뭐 와트, 제임스 와트 이런 순으로 증기 엔진이 발전을 했는데 다 뭐냐면 효율을 점점 높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콘맨 같은 경우에 뭐 원리는 그래요. 보일러를 떼요. 보일러를 떼서 스팀을 만들면 피스톤이 올라가겠죠. 근데 하염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가야지 또다시 올려가지고 또 연속적인 일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피스톤을 내려주게 하는 역할은 뭐가 있냐면 콜드 워러 젯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팀을 끓여가지고 피스톤을 올린 다음에 콕을 열어가지고 콜드 워러 젯을 쫙 뿌려요. 물을 뿌리다 보면 응축이 돼서 피스톤이 내려오겠죠. 또 콕을 닫고 또 보일러에다가 또 불을 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 피스톤을 왕복 운동 시켰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 별도로 이러한 스팀이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공간과 별도로 그 수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율이 높아지는 거를 제임스 와트가 이제 특허를 내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된 거죠. 결국에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증기 엔진이, 증기 터빈이, 증기 엔진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보일러에서 석탄 1kg을 떼서 도대체 얼마만큼까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역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한계를 지어줬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카르노라고 하는 분이죠.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상적으로 열을 이용해 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일을 만들어낼 때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인 엔진을 설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1 빼기 T L 나누기 TH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고온의 열원, 그다음에 저온의 열원을 1에서 빼준 이게 효율이죠. 그래서 카르노라고 하는 분은 아무리 엔진을 잘 설계해도 열원의 온도에 이 이상은 더 만들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니콜라스 오토라는 분이 이제 1876년에 그 사행정 내연기관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자동차가 굴러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은 역학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제임스 와트가 처음은 아니죠. 일단 개선한 이런 스팀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라면 1800년도에는 또 전기의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가 드디어 이제 실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활용되는 어떤 중요한 시기가 또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이 패러데이는 되게 조금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사서 그러니까 책을 정리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책을 찍어내는 인쇄소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일을 했는데 책을 볼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인쇄소에서 뭐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전기 쪽에 굉장히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대학원생인 거죠. 어떤 전문가의 조수로 들어갔어요. 조수로 들어가가지고 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전자기 유도 법칙을 만들어냈죠. 어떻게 보면은 패러데이가 조금 뭐 그 당시만 해도 신분이라는 게 없었긴 하지만 뭐 1800년도만 해도 뭐 귀족 계층이 있었고 있죠. 이제 신분은 되게 낮았는데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이런 훌륭한 또 발명도 했다고 해서 패러데이라는 사람 한번 찾아보면 좋은 그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그거죠. 코일이 있을 때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됐다가 뗐다 하면 전기가 발생하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자기 유도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원리를 제공했죠. 그리고 그 에디슨은 1881년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런던에 건설했고요. 160kW의 전력을 생산했다. 결국에는 패러데이의 어떤 전자기 유도 법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코일에다가 자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전기가 생기는 거죠. 또 거꾸로 자석을 가만히 놓고 코일을 회전시키면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요즘에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력 터빈이든 머리이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죠. 자석을 놓고 그 자석에다가 회전자를 넣어서 코일을 돌림으로써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디슨이 이제 전력을 이렇게 발전소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대규모 수력 터빈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1895년에 설립돼서 이 사진도 내가 예전에 좀 찾아서 실었는데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1985년도에 대규모 수력 터빈, 이 원리는 그렇죠. 이렇게 낙차를 이용해서 그 낙차가 이와 같은 그 휠을 돌리게 하는 거죠. 휠을 돌리게 함으로써 전기가 생산되는 이러한 거를 있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1950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이태리 사람인데 그 페르미라는 사람이 1950년도에 시카고 대학에서 테니스장 코트에 그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만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양한 사고가 또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이러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또 이번 학기에 조금 살펴볼 뭐 이런 화력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력 발전이라네요. 풍력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력, 뭐 조력, 그다음에 뭐 태양 전지,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1970년도에 이와 같은 에너지들이 많이 개발된 건 뭐냐면 1970년도에 나는 어렸을 때 오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산유국들이 조금 그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원유값을 마음대로 조절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970년도에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든 서방 세계에다가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나라들마다 이와 같은 원유를 쓰지 않는, 페트롤륨을 쓰지 않는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좀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뭐 풍력, 뭐 그 태양광, 그다음에 연료전지, 뭐 파력, 조력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요. 또 그게 좀 풀렸어요. 한 80년대쯤 되니까 이제 다시 원활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의 핵심은 이와 같은 스팀 엔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빈에 관련된 부분, 전기에 관한 부분,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교재, 우리 에너지 과학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어떤 유닛이라든가 에너지 단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워 스케일, 그래서 단위가 킬로와트죠. 보면 힘센 말, 스트롱 호스가 한 700와트, 1마력이 700와트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자동차 선전 보면 동급 최대 몇 마력, 뭐 500마력, 말 500마리가 끄는 건데요. 말 한 마리 정도는 한 700와트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포넬은 터빈, 포넬은 워러 터빈 같은 경우는 30kW 정도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보잉 747 가스 터빈은 6 곱하기 10의 4제곱 킬로와트니까 뭐 상당히 뭐 비행기 뭐 한 300명 되는 승객을 태우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그 터빈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석탄 화력은 3.9 곱하기 10의 6제곱 킬로와트,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생산하는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재미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세계 에너지 동향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 동향은 이 자료도 있는데요. 이렇게 또 두 가지를 보면 또 우리 TA 현준이가 좀 만들어줬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그 GDP. 요즘에는 여기는 GDP하고 1인당 에너지 사용량만 나와 있는데요. 그 에너지 퍼 캐피타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에요. 그리고 GDP는 그 1인당 생산량이죠. 근데 요즘에는 GDP만으로 구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꼭
GDP에만 비례하진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헬스, 건강이라든가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든가 리빙 스탠다드와 같이 그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지표를 써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을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두 개를 한번 다 보도록 해요. 그래서 1인당 국민 생산량, 1인당 생산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고요. 얘는 조금 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꼭 GDP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죠? 그 1인당 생산량은 높으면서 에너지를 조금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좋은 우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조금 쓰면서 1인당 생산량은 높은. 그러니까 스위스라든가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영국과 같이 에너지는 1인당 에너지는 조금 쓰면서 생산량이 높은 이런 거가 조금 더 바람직한 거죠. 이게 조금 2004년 자료니까 우리나라가는 한 3만 불 됐죠. 이제 우리나라 3만 불 됐어요. 조금 과거 자료긴 한데요. 어쨌든 1인당 그 GDP하고 에너지 사용량, 인도하고 중국은 에너지 사용량이 되게 적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도 굉장히 적고 1인당 그 국민 총생산량도 적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이와 같이 이제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가 1까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여기 뭐 링크도 해놨는데요. 그 40 몇 위까지를 쭉 해놓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프라이머리 파워 컨섬션이니까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적으면서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는 높은 게 좋은 거죠. 이게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면 당연히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에너지 소비량은 적으면서 삶의 질이 높은,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은,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속해 있어요. 오히려 미국은 조금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는 높지만 에너지 사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 보면서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뭐 카타르라든가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는 높은데 에너지 사용량이 되게 높죠. 추워. 굉장히 추우니까 나는 이해가 돼. 아이슬란드 얼마나 추워. 추우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 같은 나라는 뭐 너무 더워. 덥기도 하고 에너지도 조금 풍부한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이죠. 이미 발전된 나라고요. less developed country는 이제 개발을 막 하는 나라들인데요. 92년도하고 2025년 예측값이에요. 전체적으로 살짝만 살펴보면 그 developed country들은 인구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죠. 1.2에서 1.4로 증가하는데 less developed country는 4.1에서 6.8억 명이죠. 10의 9제곱이 10의 9가 억 명인가요? 억 명이 넘겠죠? 그렇죠? 10대, 천만, 10만, 100만, 10만 억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증가량이 굉장히 많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인구 증가량이 less developed country가 굉장히 이제 클 거로 예상이 되고요. 파워 컨섬션은 이거에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developed country는 1인당 에너지 소비가 7.5에서 3.8로 굉장히 이렇게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북승민? 잘 듣고 있어요, 북승민? 네, 듣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인구도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1인당 에너지 소비 줄이면서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끊겨가지고. 지금도 끊겨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에 선진국들은 1인당 7.5kW 정도의 에너지를 썼는데 2025년도에는 한 3.8kW 정도로 상당히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어요. 1인당. 그 이유가 혹시 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재생 에너지 혹시 그로 생산한 에너지를 써서 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답 잘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도 어떤 에너지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사용되는 양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분이라기보다는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래서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인 거죠. 예측해 보건대. 두 번째로는 굉장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 삶의 형태를 좀 많이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단열재를 하나 썼다라면 지금은 단열재를 한 5개 정도 써가지고 냉방과 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굉장히 줄인다든가 어떤 상당히 많은 그러한 건물 부분,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운전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건물,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또 에너지 많이 쓰는 어떤 가전기기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그 에너지 소비를 줄였는데, 그래도 이제 less developed country, 한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제 2배가 늘었죠. 오히려 더 늘었어. 더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2025년도에도 한 20.3 테라와트, 테라가 이제 10의 12제곱이죠. 그래서 테라와트 정도의 그 에너지 소비가 더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에너지는 계속 더 증가할 거다. 소비는 그게 이제 이런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다. 왜 이럴까? 뭐 궁금증을 갖고 뭐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에너지 동향이 있는데 이건 좀 과거 데이터고 그래서 조금 그 최신 데이터로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최신 데이터라고 해도 뭐 인터넷 자료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연료에 대한 그 OECD 국가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는 아니고 여기 IEA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상당히 최신 그 에너지 정보들도 많이 나와 있고 통계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를 보면 여전히 그 20년도 선진국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13.2%, 그다음에 오일이 34%,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한 30.6%, 그다음에 어더스가 0.7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9.6%, 그다음에 하이드로가 2.6%, 수력이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그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 메탄올 그런 거나 폐기물들이 6%, 그다음에 솔라나 윈드나 지오더멀 그 조력 이런 거 3.4%.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가 어떠한 에너지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는지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자료는 글로벌이죠. 글로벌 세계적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들이 쓰이고 있느냐, 전기만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 생산. 전기 생산에서는 여전히 콜이 석탄이 한 38%, 그다음에 오일이 24%, 내추럴 가스가 12%, 그다음에 수력. 전기 생산을 위해 가지고는 이와 같은 그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머리 에너지, 1차 에너지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 에너지 동향은 뭐 여기 2025년까지 예측이 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올드한 자료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경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아까는 선진국만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미래는 아니죠. 2020년은 미래가 아닌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일이라든가 natural gas, coal, renewables, nuclear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체 세계 에너지에 충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건 쿼드릴리언 BTU라고 해가지고 쿼드릴리언 이거 뭐지?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쿼드릴리언이 10의 15제곱이에요. 10의 15제곱. 그래서 쿼드릴리언 브리티시 더멀 유닛이에요. 쿼드릴리언 상상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10의 15제곱인데 BTU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에너지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1kJ, 대략 한 1kJ 정도가 1BTU에 해당된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BTU, 브리티시 더멀 유닛이고요. 대략 1.05kJ 정도 되는 거고요. 1파운드에 한 3.4kg 되는 거죠. 1파운드의 물을 1파라나이트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이 에너지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BTU라고 하는데요. 그 단위가 우리 교재에 있는 단위가 이 쿼드릴리언 BTU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방금 그 자료도 봤지만 그 상당히 많은 양이 내추럴 가스, 오일, 콜, 뭐 물론 그 전에 보였던 선진국에 해당되는 자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만큼이 다 이제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화석연료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석연료를 떼면 결국엔 CO2라고 하는 이 온난화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저감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또 우리 교재에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화는 안 받을 건데 그래서 울리면 좀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 뭐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증기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메탄, CF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2장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온실 효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온실 효과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영하 마이너스 25도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온실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가스들이 대기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다 보니까 살기 좋은 24도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온실가스들이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1850년도를 0으로 기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그때의 온도를 0도씨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온도가 몇 도 올라갔느냐로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언제까지 1.5도씨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혹은 뭐 지구 온도가 뭐 2도씨 정도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기준이 바로 1850년 근방에 있어서를 0도로 놓고 그 이후로부터 상승하는 온도분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세기를 거치면서 지구의 온도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0.6도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60년도 보면 여기가 0.5도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0.5도 정도 상승한 그러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면 심지어 5.8도까지 온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1도가 올라가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되고 2도가 올라가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BAU라고 하는 비즈니스 as usual이에요. 비즈니스 as usual. 그러니까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지금처럼 비즈니스 이렇게 계속하면 비즈니스 계속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쓰고 또 산업도 이렇게 계속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 2100년까지는 5.8도 정도의 이런 큰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토에서 2008년도 그 전에 이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심각성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 방금 얘기한 뭐 수증기라든가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냉매 CFC 이와 같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감축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목표로 세워가지고 감축을 해보자. 이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상 이변의 하나로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오로빌이라고 하는 호수가 최대로 이제 이렇게 가뭄 때문에 가라앉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특히 이해를 조금 뉴스에서 흘려들을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방금 그런 거란 얘기죠. 뭐 이렇게 몇 도 정도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1850년도 근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도 상승분을 얘기한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 알았으면 하고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증가 뭐 이런 것도 여기 링크를 여러분들 다시 조금 업데이트해서 올려놨을 텐데 이 링크를 보면 그 이산화탄소에 관한 정보들도 이 링크에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볼까요? 여기로 안 돼 있는데 링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글로벌 CO2 이미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같이 2020년에 34.4 기가톤, 기가는 10의 9승이죠. 10의 9제곱 톤 이렇게 뭐 사실 감은 그렇게 오지 않는데요. 이와 같은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수 있다. 이산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굉장히 위기감이 오고 있다. 이것만 잠깐 살펴보면 자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별 이산화탄소 배출인데요. 여기 보면은 석탄, 그러니까 보통 이런 화석 연료들은 1kg 떼면 CO2가 대략 한 1kg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1kW, 1kWh당 한 1kg. 그러니까 1kW짜리를 1시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산화탄소는 대략 1kg 정도 생산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윈드 파워, 이제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력, 그다음에 태양광, 핵연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재생 에너지 하는 이유가 지구 환경까지 고려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상당히 이 CO2 배출량이 작은 이러한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표가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윈드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터바인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운전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려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행동 고려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운전에 있어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큰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지금 한 1점 몇 도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는 1점 몇 도 정도. 과거 1850년도에 비해서 한 지구 온도가 한 1점 몇 도 올라갔는데 이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평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빙하가 높죠. 빙하가 높다 보니까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측컨대 2020년도, 2050년도 그래서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 이렇게 점선은 그냥 그냥 내버려둬.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화석 뗄 때 쓰고 이제 조치도 안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해수면이 뭐 1m가 올라가면 거의 다 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곡선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했어.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쓰고 기계 효율도 높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쓰면 그나마 한 0.5m, 2100년이 돼도 한 이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좀 나타내고 있죠. 이것도 한번 장표 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 단위 뉴턴, 에너지 단위로는 줄, 파워 단위로는 와트, 그다음에 에너지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킬로와트 아워,
칼로리, BTU, 그다음에 배럴은 사실은 에너지 단위라기보다는 뭐 1배럴 원유를 보통 배럴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에너지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배럴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피 단위죠. 그래서 1배럴은 한 200리터 정도, 150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럼통 생각하면 돼요. 1배럴이 드럼통보다는 좀 작긴 한데요. 어쨌든 1배럴이 한 150리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위가 바로 톤 오브 오일이에요. 톤 오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톤의 오일을 연소시켰을 때 발열량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량, 그거를 톤 오브 오일. 이것도 시사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1톤 오브 오일이 뭐냐? 그러면은 1톤의 오일을 연소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발열량을 우리가 1톤 오브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탄으로 치면 한 1.5톤에 해당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쁜 무연탄 같은 걸로는 3톤 정도 해당되는 거죠. 석탄보다는 훨씬 원유가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1톤의 오일을 뗐을 때 나오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톤 오브 오일 얘기하죠. 파워 단위로는 뭐 홀스 파워 아까 한 700와트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는 740와트. 그래서 우리 교재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면 이 부분 한번 꼭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예제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현준이가 조금 우리 TA 학생이기 때문에 에너지 동향을 좀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동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오일, 뉴클리어, 내추럴 가스, 콜이고요. 이만큼 쓰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량이 거의 우리가 목표로는 2030년까지 20%를 목표로 2030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2030. 그래서 그게 뭐냐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정도 올리겠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목표는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갈 길은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도달하겠다. 요즘에 탄소 중립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가지고 넷으로 실제로는 탄소가 하나도 배출되지 이산화탄소로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내겠다. 그게 바로 2050년의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지금까지 배출된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2050년서부터는 실제로 배출하는 양하고 이거를 처리하는 양하고 쌤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어디 면접이나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흡수하는 양을 증대시켜서 두 개의 양을 서로 같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바로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이만큼으로 줄이려면 그리고 흡수량을 높이려면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써야겠지만 기기의 효율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 정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흡수를 해주려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집할 수 있는, 얘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요.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지만 CCS라고 해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땅속에다가 가둬놓는 이러한 기술들도 상당히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와 같은 거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기의 효율도 높여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좀 절약하는 어떤 그런 모든 노력들이 기울어져야지만이 2050년도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에 대한 그 소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IEA 평균을 전 세계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겠죠. 이쪽에서 집계한 통계를 훨씬 웃도는 그런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에 조금 더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우리 기계공학과 학생으로서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날부터 조금 수업을 좀 그래도 했는데요. 그래요. 교재도 딱히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한 학기 동안 뭘 배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했는데 오늘 한 내용은 그 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약사 어떻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들이 발전했는지 그리고 우리 교재에 사용되는 다양한 에너지 단위라든가 용어들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동향 왜 우리가 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지구 온난화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1장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장을 조금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1장에도 연습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몇 개 조금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 학기 보니까 학생들이 열전달 시간이나 수채적 시간에 예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급적 예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해요. 아니 숙제, 연습 문제 낸 거를 숙제도 있지만 진행하고자 하고요. 이 오늘 좀 업데이트된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좀 올려놓을 텐데요. 혹시 오늘 첫 수업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요청 사항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몇 명 안 돼서 아주 좀 재밌을 것 같아. 같이 조금 얘기 좀 해가면서 진행하면 조금 궁금한 사항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요청 사항이나? 소은서 학생? 네. 궁금하거나 뭐 요청할 사항 혹시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오늘 충분히 좀 전달은 좀 됐죠? 네.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영상은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또 학습 좀 하도록 하고요. 뭐 조금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 대면을 할 수 있는 걸 좀 기대해 보면서 또 이번 중간고사 전까지 또 여러 줌 혹은 동영상 수업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또 보기로 합시다. 수업 마칠게요. 다들 수고했어요.